BTV 동진 바야키아 이홍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진입니다. 저희가 지금껏 2005년 미국영화연구소 AFI에서 선정한 역대 명대사 100선 그리고 21세기 한국영화 명대사 베스트를 했는데요. 오늘은 21세기 외국영화 명대사 베스트 20를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네, AFI에서 선정했던 것은 그냥 AFI라는 기관에서 선정한 거니까 한국영화 21세기 명대사는 그야말로 저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멋진 대사, 좋은 대사를 골라서 설명을 드렸는데 반응이 뜨거웠어요? 네, 또 다른 어떤 이번에는 이제 외국영화를 21세기 네. 제 기준에 따라서 완전히 주관적이죠. 심지어는 어떤 훌륭한 대사가 나오는 영화는 다른 대사들도 훌륭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오늘 이렇게 20개를 고른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안에서의 순위가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요. 이 안에서 시끌벅적한 그런 어떤 기획의 핵심은 이런 좋은 대사를 통해서 과연 영화에서 좋은 대사가 뭘까? 혹은 더 나아가서 이런 좋은 영화들이 있었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일종의 다양한 방법이다 정도로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촬영 끝나고 집에 가시는 길에 몇 개 명대사가 또 떠오르시면서 후회하지 않으실까. 이게 원래 영어 대사이거나 불어 대사이거나 아니면 또 일어 대사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번역에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또 한계를 말씀드립니다. 명대사가 아무래도 네. 스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라스트 씬의 명대사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럴 때는 나올 때마다 저희가 스포 경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부터 하겠습니다. 노예 12년에서 치웨텔 에지오프가 연기한 주인공 노섭이 하는 대사입니다. I don't wanna survive, I want to live. 이따 프랑스어하고 일본어 어떻게 하려고. 다 준비해왔죠, 제가. 예. 다 외우셨어요? 네, 오늘을 위해서 그래요. 과외 들었습니다. 대단하다. 자, 여기 난 단지 생존하고 싶진 않소, 난 살고 싶소. 이 말은 이제 이 주인공이 말씀하셨던 솔로몬 노섭이라는 사람이 네. 이 북부 쪽에 살면서 19세기에 이 사람은 자유민이었어요. 음악가였죠. 네, 노예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납치가 돼서 남부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상황에서 본인 입장에서 본인이 이제 뭐라고 할까 자유민인데 노예가 된 그런 신세를 못 견디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노예선에 함께 끌려가던 또 다른 흑인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네. 생존하고 싶으면 당신이 이전에 뭘 했는지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를 전혀 말하지 말아라. 그래야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네. 이제 생존하다 살다라고 이제 제가 뭐 실제로 어떻게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봤는데요. 영어로는 이게 말씀해 주신 대로 survive 그리고 또 live의 차이란 말이에요. 네. 생존한다는 것은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거고요. 이 뜻에 따르면 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최소한 어떤 권위나 최소한의 어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답게 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텐데 자유민으로서. 네, 노예로서는 나는 살 수가 없다. 나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노예를 12년 동안 있다가 마지막에 정말 자기 용기를 걸고 삶을 걸어서 탈출할 수 있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존은 하고 있을지언정 노예로서 살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멋진 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9위. 올 2월에 개봉한 바빌론에서 기자가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잭에게 하는 말입니다. 고통스럽지 하지만 100년 후에 영화를 다시 트는 순간 당신은 되살아날 거야. 이건 왜 영어로 안 해주세요? 요거요? 네. 할 수 있는데 너무 잘난 척한 것좀 보일까봐. 영어에도 경상도 사투리가 좀 묻어납니다. 네,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라서 아마 생생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나마 이걸 추격하느라고 굉장히 애썼는데요. 이 맞아요. 대사도 대사지만 이 대사 전후 다 합쳐서 맥락이. 네. 대사들이 전부 다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바빌론에서 가장 심금을 울리기도 하고 네. 또 바빌론의 모든 것이 담긴 것 같은 그런 대사처럼 느껴져요. 잭이라는 사람은 왕년에 최고의 무성영화 때 스타였는데 유성영화 시대에 적응을 못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자기가 키스씬 한번 하면은 막 관객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유성영화 시대에서 말을 하면서 키스씬을 했더니 관객들이 비웃게 되고 맞아요. 그 비웃는 모습을 가지고 그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고 싸늘하고 냉정하게 엘리노어라는 잘 알고 지냈던 그런 기자가 굉장히 힘든 기사를 쓰게 되는 거죠. 인티머시가 있었는데.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찾아가게 돼서 왜 그렇게 나쁜 기사를 나에 대해 쓰느냐라고 했을 때 일가를 하는 말이 쫙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시대는 끝났고 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시대가 끝나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발자취로서 영화라는 건 이루어지는데 너는 그렇게 해서 쓸쓸함 속에서 결국 죽어가겠지만 세월이 그렇게 멀리 지나서 한 100년쯤 지난다가 어떤 관객이 그 영화를 트는 순간 너는 다시 불멸해준 대로 살아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 영화의 라스트 씬에서 실현이 됩니다. 주인공인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네. 극장에 가서 Singing in the Rain을 보는 순간 바로 이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도 훌륭하기도 하고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 하나하나의 삶은 다 고통스럽고 촬영 현장이나 파티장에서 항상 사람이 누군가가 죽고 이래요. 그렇게 개개의 존재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 부침을 겪고 쓸쓸히 퇴각해 가지만 네.
그런 사람들의 존재로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영화는 결국 영원하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 두 가지가 알싸한 대비를 이루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멋진 대사이면서도 감동적이고 또 슬프기도 한 대사이기도 합니다. 영화에 바치는 선물 같은 대사였고요.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관통하는 벤 삼촌의 가르침이죠. 18위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네, 이제는 이 말만 봐도 스파이더맨 아마 떠올리시지 않을까? 스파이더맨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핵심적인 그런 주제를 함축한 대사이기도 하고 네. 사실은 원래 있는 말이에요. 있는 말이지만 이 스파이더맨 시리즈에 반복적으로 쓰여지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이 말만 들어도 스파이더맨을 떠올리는 그런 명대사가 됐는데요. 캐치프레이즈죠. 네. 이 스파이더맨은 이제 여태까지 모두 8편이 나왔잖아요. 네. 지금 반복적으로 이 대사가 어떤 식으로든 나오고 있는데 큰아버지가 어떤 일을 당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스파이더맨이 평생 마음속에 두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르침이 됩니다. 이 주제는 이 스파이더맨이 성장 영화이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이 어린 소년의 어떤 삶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는 그런 말로서도 사용이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훌륭한 것처럼 사실은 이게 이제 더 크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라든지 혹은 또 미국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자성이 담겨 있죠. 네, 더군다나 이제 이게 2001년에 있었던 9.11 이후에 나온 시리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봐서 그러니까 그런 개인의 어떤 성장담에서도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뭐 국제관계나 역사적으로는 어떤 사회적인 함의를 담아서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명대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프랑스 영화죠. 타인의 취향. 네. 왜 내가 그림을 좋아서 샀다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아마도 이 대사는 기억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고. 검색에도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타인의 취향이라는 이 영화는 이제 제목도 그런데 이 영화가 이런 거예요. 한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은 뭐라고 할까요? 예술에 대한 교양도 없고 평상시에 굉장히 상식도 없고 이런 사람인데 돈만 있죠. 네, 어느 날 우연히 그냥 가야 돼서 억지로 연극을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연극을 보러 갔다가 연극 무대에 있는 몰랐던 어떤 여자 배우를 보면서 완전히 반하게 돼서 그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좀 자기의 사랑을 바치고 싶으니까 영어를 또 배우죠. 네. 시험도 밀고요. 그렇죠. 다양하게 자기가 이제 그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러다가 그 배우의 친구들하고도 같이 어울리는데 친구들 중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부터 그림을 비싼 값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배우는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온갖 일을 하는 이 사장이 돈이 많으니까 좋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사장을 경멸하고 있거든요. 상식도 예술도 예술에 대한 신념도 없는 사람. 근데 나한테 잘 보이려고 내 친구의 그림을 사줘?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하죠. 찾아가요. 찾아가 사장한테 아니 왜 그림을 샀어요? 제가 다 미안해지잖아요.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남자가 갑자기 심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림이 좋아서 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없던 취향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면서 한 대 맞은 듯 같은 표정을 짓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장면이 됩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는 자기 내면을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굉장히 합리적이기도 하고 현명한 존재잖아요. 다른 사람 아무 생각 없는 것 같고 네. 함부로 남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 같이 느끼잖아요. 자기는 복잡하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고 네. 남들은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나하고 내가 그런 것처럼 타인들도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미묘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함부로 남을 재단하는 그런 더군다나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정반대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뭔가 예술적인 우월감이 내포되어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뭐 아마 인간적인 우월감도 내포가 되어 있었겠죠.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 남자는 정말 그 그림이 좋아서 산 거거든요. 네,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맡은 숀이 주인공 마크를 유혹하는 대사죠. $1,000,000는 쿨하지 않아. $1,000,000 정도는 돼야 쿨한 거지. 이 인물이 이제 막 창업을 해서 이렇게 막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마크 저커버그죠. 페이스북을 만든. 그리고 네. 또 그 사람이 같이 이제 창업할 때 친구이기도 한 왈도라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갑자기 빅토리아 시크릿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그 속옷으로 유명한 회사. 빅토리아 시크릿의 창업자가 자기가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너무너무 잘 돼. 그 회사가 너무 잘 되게 되니까 그가 회사를 비싼 값에 팔죠. 무려 $400만 팔아서 크게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요. 게이득.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것을 인수한 업체에서 그 회사 가치가 얼마가 되나 하면 $50억 된단 말이에요. 팔아넘긴 창업자가 나중에 금문교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네. 어떻게 생각하면 기업을 할 때 좋은 말로 하면 야망을 크게 가져야 되고 나쁘게 얘기하면 어떤 탐욕이라든지 집착 같은 것을 사실은 드러내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1,000,000는 쿨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하고
쿨한 게 뭔 줄 알아? 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왈도가 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장면에서 또 소셜 네트워크가 기가 막히게 어떤 편집을 하거나 이 플롯을 짜는 거니까 왈도가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빌리언 달러라고 말을 하는 게 들리죠. 그래서 그것이 딱 겹쳐지도록 영화에서 너무나 멋지게 두 장면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1 million isn't cool. You know what's cool? You? $1 billion.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 자체가 자본의 속성이기도 하고 욕망에 끝없는 어떤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는 그런 어떤 추동력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 얘기는 굉장히 멋진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계해야 될 말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이 소셜 네트워크는 결국은 어떤 부의 대제국, 회사의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간 한 남자에 관한 얘기잖아요. 마지막 장면 유명하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반면교사의 어떤 그런 경계해야 할 야심에 관한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15위는요. 이탈리아 거장 타비아니 형제의 시전은 죽어야 한다. 예수를 알고 나니 이 작은 방이 감옥이 되었군. 네. 감옥에서 연극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때 영화가 굉장히 특이한 것은 실제 죄수들을 캐스팅해서 실제 극영화를 만든 거예요. 와, 연극도 시키고 영화도 그렇죠. 시키고.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 있는데 예수는 우리 삶을 확장시키고 고양시키고 삶을 견디게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예술 작품을 우리가 깊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예술이 아닌 나의 삶은 이 차가운 어떤 시간 속의 감옥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죄수를 통해서 절묘하게 느끼게 해주었던 그런 멋진 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극할 때는 컬러로 보여주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흑백이고 그쵸. 그러니까 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감각들을 위한 감독들이 굉장히 중요한 미학적인 선택이었겠죠. 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걸어도 네. 키키키린의 대사죠. 바로 그러라고 부르는 거야. 뭐 고레다 히로카즈의 허다한 작품 중에 거의 뭐 최고작이라고 해야겠죠. 네. 원더풀 라이프하고 걸어도가 제일 좋은 작품처럼 저한테 느껴지는데요. 이 작품에서 가장 바로 여기서 지금 굉장히 그 장면을 잘 따오셨는데 장남이 죽었죠. 장남이 네. 죽었는데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의로운 죽음을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10대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익사해가는 걸 구해주다가 장남이 대신 죽은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굉장히 의로운 죽음을 죽었지만 너무 부모님 마음 무너지지 않겠어요? 해마다 이제 아들이 기일이 되는데 기일이 됐을 때 그 익사를 할 위기에 있었던 아이를 구해줬는데 그 아이를 부르는 거죠. 요시오라는 청년인데 매년 부르는 거예요.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는데 네, 계속 부르는 겁니다. 근데 불러서 굉장히 잘해줘요, 이 엄마가. 그러면서 또 깍듯하게 해주고 어쨌건 그렇게 해서 얘를 서로 이제 표하게 하고 보내고 하는데 그것을 10년이 넘게 본 차남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이제 저 요시오 그만 오게 하죠. 여기 와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무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엄마가 뜨개질하면서 고개도 안 돌리고 이 말을 하죠. 네. 바로 그러라고 부르는 거야. なんかかわいそうじゃない。辛そうだしさ、俺たちに会うのも。だから呼んでんじゃないの。 구해준 청년에게 깍듯하게 대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네.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데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자기가 아들을 잃고 무너질 것 같은 세월을 견디는 방법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뭐 복수심 같은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그 요시오라는 아이가 우리 이 아들을 죽은 대가로 살아가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우리 아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이 없어지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는. 네, 그래서 1년에 하루 정도는 고통을 그렇죠. 받아야 하지 않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통을 주려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영화 속에서의 걸어도는 사실은 굉장히 따뜻한 가족 드라마이고 그러니까요. 엄마는 너무나 푸근한 사람인 것 같은데 네. 그런 평범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이런 앙심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영화가 너무 잘 보여주는데 네. 그 장면은 정말 걸어도의 어떤 정점이에요. 너무 훌륭한 장면이기도 네. 하고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굉장히 인상적인 야, 대사였습니다. 정말 뜻밖의 멘트였습니다. 네. 13위 네.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나이트메어 엘리 브래들리 쿠퍼가 하는 마지막 장면에서의 대사죠. 그건 내가
타고났죠. 예, 마지막 장면의 대사이기도 하고 마지막 대사이기도 하죠, 극 중에서. 네. 그 브래들리 코퍼가 주인공인데 그 카니발의 다양한 어떤 공연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게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사실상 반인 반수에 가깝게 대접을 받는 기인이죠. 네, 기인의 존재가 있죠. 그 기인의 존재를 초반에 계속 보여주는데 브래들리 코퍼가 계속해서 관찰을 하죠. 네. 영화 속에서 브래들리 코퍼가 연기하는 인물이 훌륭한 인물은 아니지만 인물이 나쁜 짓도 많이 저지르고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그럴까 인생이 변천을 겪죠. 그러다 점점 전락해서 마지막 순간에 어떤 카니발에 가게 돼서 일자리를 구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자기가 익힌 기술이 독심술이거든요. 그래서 독심술사로 자기가 일할 수 있겠느냐라니까 카니발 단장이 차갑게 거절을 하죠. 그러다가 마지막 제안을 하는데 당신이 정 원하면 자리가 하나 있는데 조금 힘들어. 그게 뭔가 하면 기인이 되는 거거든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남자는 자기의 세월 속에서 기인의 존재를 보고 정말 인간 같지도 않고 그런 대접을 받지도 못하는 존재를 보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을 느끼기도 하고 멀리 돌아서 다양한 어떤 자기 영화도 누리다가 바닥까지 전락해서 왔는데 자기의 운명은 결국 기인이 될 운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제안을 받는 순간 이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죠. 이젠 이거라도 일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때 하는 대사가 그건 내가 타고났죠 라고 하죠. I was born for it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I was born for it. 이 말은 나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기인이 될 운명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이 남자가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 남자가 기인이 되는 것이 처벌로 보이기도 해요. 네. 근데 이 영화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토록 되고 싶지 않아서 물리쳤던 게 결국은 돌아와서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인간의 굉장히 비참한 운명을 염세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고 기에르모 델 토로의 가장 어두운 영화이기도 하면서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가 본 가장 어두운 영화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굉장히 알싸한 아주 슬프기도 하고 절망적이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체념적인 어떤 평화 같은 것을 안겨주고 안도 같은 것을 안겨주기도 하는 정말 묘한 느낌의 영화고요. 빅쇼트 브래드 피트의 대사입니다. 빌어먹을 춤은 추지 마. 네. 스탑 댄스. 영화에 이제 빅쇼트가 실제 있었던 사건들 같은 것을 영화한 거죠. 2008년도에 2008년. 전 세계적인 어떤 금융위기를 다룬 건데 네. 모두가 뭐라고 할까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사상 누각에 돈을 붓고 하다가 마침내 거대하게 터져버린 것이 이제 금융 위기 때 벌어졌던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미국의 경제가 붕괴할 것이다라는 것에 베팅을 한 세 부류의 사람 이야기. 역배죠. 네. 근데 주인공 중에 이제 두 명이 그것을 그 대폭락이 될 것이라는 조짐을 읽고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을 과거의 전설적인 트레이더가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브래드 피트고요. 근데 마침내 그들의 예견대로 그들이 투자한 대로 세상이 폭락한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두 사람은 자기는 어마어마한 떼돈을 번 거잖아요. 투자에 성공해서. 그 신나서 춤을 춰요. 철이 없어요. 네, 근데 그것을 또 딱 그 춤을 추는 장소를 어디로 했냐면 라스베가스 카지노예요. 네. 카지노 옆을 지나가면서 너무 신나서 춤을 춘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거대한 우리는 성공했어 이런 거니까. 근데 갑자기 그들을 도와주었던 브래드 피트가 돌아서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죠. 빌어먹은 춤은 추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판단을 옳게 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 사람들이 집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직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라고 하면서 자기는 금융을 싫어해서 은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금융을 싫어하는 이유는 금융은 사람의 삶을 숫자로 바꾸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실업률이 1%가 올라가면 4만 명이 죽는다고요? 4만 명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네. 빌어먹을 춤은 추지 마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장면은 사실상 한국 영화에서 고스란히 옮겨지기도 했어요. 국가부도의 날이죠? 네, 그 장면에서 비슷한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경제라는 것이 굉장히 차갑고 인간의 욕망을 다루기도 하고 자본에 증식하려는 어떤 속성을 다루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사실은 경제를 떠나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멋진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평론가님이 올린 네. 더 파더의 안소니 홉킨스가 한 대사입니다. 내 잎사귀가 다 지는 것 같아. 네. 제가 좀 드릴게요. 이거 좀 뿌리면서 하시죠. 눈물 흘리라고요? 이런 거 없이도 울 수 있어요. 이 내 잎사귀가 다 지는 것 같아라는 말은 영화에서 정말 가장 슬픈 대사이기도 한데 네. 더 파더 이제 거의 끝날 때 나오는 대사죠.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노인 얘기인데 자기 나름대로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서 집 하나 사기 위해서 얼마나 한 사람이 노력을 했겠어요. 평생에 걸쳐서. 근데 이제는 그 집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정신도 없어서 요양원에 가게 되고
자기를 나름대로 굉장히 효녀처럼 보이는 딸조차도 네. 더 이상 아빠를 보살필 수가 없으니까 파리로 떠난 상태고 그 상황에서 혼자서 요양원에 있는데 여기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네. 우리 집처럼 느껴지는데 왜 딸은 안 오고 이런 식으로 머리가 복잡하죠.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이 되면 여기가 요양원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엄마를 부르면서 80이 넘은 노인이 이 말을 하게 됩니다. 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내 잎사귀가 다 지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I feel as if I'm losing all my leaves. Your leaves? 앤소니 홉킨스가 연기를 이 장면에서 너무 슬프게 잘하기도 하고요. 아이처럼. 네, 80 넘어 먹은 노파가 두려움에 질려서 울고 있는데 네. 그 모습이 너무 끔찍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표현 자체가 또 바깥에 무성한 잎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슬프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나 인상적이고도 마음에 남았던 뭉클한 굉장히 슬펐던 장면이었습니다. 인터넷이 자주 끊기신다고요? 먹통 인터넷은 그만! 이제는 SK인터넷으로 바꿀 때 궁금하시면 여기 클릭! 아니 골룸의 My Precious 네. 평론가님이 뽑으시니까 네.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아마 원호로 연기하실 것이다라고 제가 상상했거든요. 너무 클리셰인가요? 아니요, 클리셰가 아니고 너무 식상했군요. 정확하게 그 순간을 딱 이렇게 득템하셨다. 최소한 뭐 조혜련 씨 정도는 해줬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러려면 또 분장 끔찍하게 하셔야 되니까. 네. 이 반지의 제왕은 결국은 절대 반지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절대 반지에 유혹당하는 그 사람들과 유혹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의 소중한 보물을 외치는 이 스미골, 원래는 스미골이었다가 네, 스미골이 호빗이었죠. 원래 호빗이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 별대 반지를 보고 탐이 나서 자기 친구를 죽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차지하느라고 장수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 장수를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어두운 땅 밑에서 500년 동안 사실상 거기서 괴물의 삶을 사는 네, 거잖아요. 물고기 막 생으로 먹고.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 나의 소중한 보물을 외치게 되는 이 모습의 이 한때 스미골이었던 그런 골룸의 모습은 사실은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장면 중에 하나로 쇼킹하게 관객들에게 남아있죠. 자, 이제부터 한 자릿수입니다. 저는 이거 오프닝보다 훨씬 더 많이 울었어요. 여정이 네.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새로운 여행을 떠나요. 픽사 애니메이션 업입니다. 업은 진짜 훌륭한 픽사의 저는 최고본 같은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네. 진짜 시작할 때 끝날 때 두 번 관객을 너무 감정적으로 깊게 사로잡혀서 네, 굉장히 저도 이제 영화에 완전히 몰입했던 기억이 나고요. 네. 영화의 종본이 되면 이 칼 할아버지가 여정이 다 끝나죠. 근데 그때 여정은 이제 여정이라고 번역했지만 이제 어드벤처인 건데 모험인 건데 네. 원래 자기 아내가 모험을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멀리 있는 네, 저쪽에 가서 사실은 폭포에 가보자라고 알겠어요. 했던 건데 일찍 죽는 감에 못 가게 되고 네. 칼 할아버지가 아내가 죽은 다음에 혼자서 아내의 꿈을 이루어주는 형식으로 여정을 하는 것이 이제 영화의 주요 스토리죠. 다 끝났어요, 여정이.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드벤처 북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가고 싶었던 걸 딱 되어 있는 그 스크랩된 책을 보게 되죠. 아내의 유품을. 근데 수도 없이 보지 않았겠어요? 그 중간까지 쭉 보는데 중간 이후에 아내가 죽었으니까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라는 것이 마지막 회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다시 한번 보고 나서 아유 하고 가서 이렇게 책을 덮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책이 스르륵 넘어가면서 뒤에도 더 있었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돼요. 그 뒤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뒤에 남은 아내가 죽기 전에 남겼던 건 뭔가 하면 이 남편과 함께했던 그 일상에서의 삶에서의 어떤 다양한 사진들을 쭉 모아놓죠. 그리고 맨 뒷페이지에 추가적으로 그동안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새로운 여행을 떠나요. 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인 이 칼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여정, 아내와 함께 떠나는 여정을 모험으로만 생각했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모험주의자였던 아내조차 이 남편과 했던 그 일상의 모든 순간 하나하나를 다 모험으로 생각하고 여정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남편이 남은 삶을 새로운 여행을 떠나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잖아요. 이 대사가 진짜 네, 지금도 말하면서 막 뭔가 차올라 네, 이럴 정도로 정말 멋지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한 그런 대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8위입니다. 미셸 공드리 감독의 이터널 선샤인. 두 주인공이 다 하는 대사잖아요.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딱 그런 비슷한 톤이에요. 네. 그, 지금 옆에 장면도 그 장면을 딱 네. 잘 만들어 주셨잖아요. 판넬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뭐 가장 간단한 대사이고, 오케이가 무슨 명대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정말 묵직해요, 근데. 네. 근데 이 오케이가 이 영화의 모든 걸 말해주는 대사. 정말 네. 잘 쓴 대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사람은 과거에 연인 사이였었죠. 근데 연인 사이였는데 처음에는 그토록 좋아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만났을 때의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런 매력이 오래 사귀다 보니까 오히려
단점처럼 느껴지고 서로가 지긋지긋하죠.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우리 관계를 끝내자라고 하게 되고 그 기억을 삭제하기 위해서 기억을 삭제하는 회사로 가죠. 그 이후에 남자도 화가 나니까 남자도 역시 기억을 삭제하러 가죠.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둘 다 기억이 삭제가 된 상태에서 다시 또 몬탁에서 만나서 과거에 오랜 연인 사이였다는 걸 모르고 또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또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과거에 두 사람이 그 회사를 찾아가서 기억을 삭제했다라는 얘기를 알게 되고 그때 상대에 대해서 극언을 했던 녹음 테이프의 내용을 듣게 되니까 너무너무 실망스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죠. 그 상황에서 못 견디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막 뜨거워지는 줄 알았더니 우리는 사실은 권태에 찌들어서 헤어졌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클레멘타인이 나오면서 상대방인 조엘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우린 어차피 지금부터 다시 만난다 할지라도 똑같이 권태에 빠지게 될 것이고 똑같이 상처받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떠나려고 하죠. 근데 그 얘기를 상대를 말리려고 따라오던 조엘이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케이 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시 만나서 또다시 그런 관계의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반복할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해 네. 라는 뜻이죠. 반짝이는 사랑을 선택하겠다. 네. 근데 이 긴 말을 오케이 라는 말로 그냥 다 요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대가 뭔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든 클레멘타인도 역시 오케이 라고 반문을 하게 되고 두 사람이 웃으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돼요. 이 장면은 가장 낭만적이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미러 대사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처연하기도 하죠. 네. 뒤집어서 생각하면 가장 지긋지긋한 사랑의 대사처럼 느껴지기도 네. 해요. 이쯤 되면 이제 사랑이 운명인 건데요. 그러니까 내 삶을 망가뜨리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웅장한 사랑의 찬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삶에 대한 비감 어린 어떤 한탄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니고 이 영화의 엔딩은 정말 훌륭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 모든 것을 함축한 최고의 대사가 오케이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7위입니다. 21세기 최고의 악역 중 하나죠. 네. 플래처 교수의 템포가 안 맞아. 연기 너무 리플래시. 잘했죠. 네. 이 플래처 교수가 이제 앤드류를 이제 드럼을 치게 하고 그렇게 한 상황에서 이제 계속 박자에 맞추도록 요구를 하게 되는데 박자가 묘하게 안 맞는 거예요. 아, 예. 어떨 경우에는 조금씩 빨리 들어갔다가 어떨 때는 조금 늦게 들어갔다가 계속 틀리죠. 계속해죠. 한동안은 이제 약간 그것을 인내심을 보고 이렇게 참아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갑자기 돌아서더니 심벌지를 집어 던지죠. 심벌지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하는데 그때부터 얘를 밀어붙이기 시작하는데 네. 박자를 알려주기 위해서 박자에 맞춰서 따귀를 때리잖아요. 정말 끔찍한 장면이고 정말 네. 무시무시한 장면인데 근데 이때 이 플래처 교수가 했던 그 이전에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템포가 안 맞아라는 말을 하는데 Not quite my tempo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말 자체는 그렇게 뭐 명대사는 아닐 수 있죠. 근데 이 영화 속에서 플래처가 그 장면 속에 어마어마한 긴장 속에서 템포가 안 맞는다는 게 이 인물들한테는 얼마나 끔찍하고도 무시무시한 말, 명령처럼 들렸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영화 속에서 굉장히 잘 맞는 그런 대사가 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이 영화의 핵심적인 주제와 관련이 있어요. 이 얘는 기본적으로 이 플래처 교수의 템포에 맞출 수가 없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가족도 중요하고 이제 막 사귀게 된 여자친구도 소중하고 근데 이 플래처 교수가 무지막지하게 요구할 정도의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면 자기 삶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음악에 대한 야망만 쫓아야 돼요. 그 템포에 맞출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원래 삶의 템포대로 살 것인가의 이 양자 사이에 있다는 얘기고요. 이 상황에서 얘는 못 맞추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이 되면 이 템포에 맞추게 되죠. 아, 여자친구도 이제. 네. 맞추게 되는 순간 음악적으로는 너무너무 성공하는데 가족관계도 어긋나고 여자친구도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말하자면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템포가 안 맞아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어떻게 생각하면 파우스트에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파우스트 박사가 악마 앞에 서서 결정해야 되는 순간 같은 영화에서 너무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리들리 스콧 감독의 킹덤 오브 헤븐.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Nothing, everything.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을 다룬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각각 성지로 생각하는 이 양 종교가 부딪힌 그게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한쪽은 이슬람이고 한쪽은 이제 가톨릭일 텐데요. 근데 양자 사이가 충돌해서 이제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다가 마지막에 되면 이제 타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협상을 해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영화적인 마지막에는 양쪽이 이제 떠나게 되면서 끝나게 되는데, 협상이 끝나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발리앙이 이제 살라딘한테 묻게 되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 건가요? 라고 하니까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 뭐라고 할까, 이슬람의 완전히 진짜 백전 그런 맹장이죠. 살라딘이 nothing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아무것도 아니야. 돌아가다 갑자기 몸을 돌리더니 정반대로 everything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and, or, but, so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말 그대로 nothing, 그 다음에 everything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말 자체가 무슨 뜻인가를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굉장히 함축적인 알쏭달쏭한 대사가 됩니다. 이걸 뭐 해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은 끝까지 싸우게 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양쪽이 다 패배하고 모두가 죽게 되고 성이 무너지게 되고 이래버리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둘이 어쨌건 평화를 위해서 제대로 협상을 하고 물러가게 되면 여전히 양자 모두에게 전부가 되는 굉장히 성도일 수도 있잖아요. 좁게 보면 그런 말일 수도 있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영화 속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에 관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네. 너무 중요한 가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삶보다도 큰 어떤 무엇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함축된 굉장히 흥미로운 대사이고, 더군다나 이 영화는 킹덤 오브 헤븐은 그 장대한 시간 동안 수많은 전투를 너무 멋지게 그리고 또 너무 처절하게 그려낸 영화인데 그 끝에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도 이 대사가 명대사로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것도 아까 플래처 교수 못지않아요. 데올 비블러드에서 다니엘 데이루이스가 하는 대사. 난 너의 밀크쉐이크를 마시지. 네. 다니엘 데이루이스는 뭐 연기 귀신이잖아요. 연기를 너무 잘하잖아요. 이 장면이 정말 무시무시한데 사실상 그 장면에서는 악마인 거예요. 네, 사실상.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이제 밀크쉐이크는 사실은 원유입니다. 석유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되게 되면 일라이가 찾아와서 네. 그동안 이제 막 선지자인 척, 예언자인 척 이렇게 행동을 했지만 사실은 가짜 예언자인 거잖아요. 가짜 선지자인 사람인 건데 찾아와서 자기가 이게 대공황 때 상황이니까 경제적으로 파산하게 생겼으니까 당신은 성공했으니까 좀 도와달라 경제적으로 라고 부탁하러 찾아온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땅에 그나마 남아있을 것 같은 석유 얘기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읍소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일라이 가족들이 갖고 있는 땅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일라이가 갖고 있는 땅을 사지 않고도 그 주변 땅을 매입을 해서 말하자면 밑에 이 배수장치를 통해서 다 그 석유를 자기가 빨아먹었거든요. 까지로 막. 네, 그러니까 그것을 조롱하면서 영화의 주인공인 플레인뷰가 일라이한테 일가라는 거죠. 네. 사실 나는 너의 밀크쉐이크를 다 이미 빨아먹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어쨌건 여기서 밀크쉐이크는 원유라는 뜻도 있지만 영화를 보면 사실상 상대방의 피이기도 하고 혹은 상대의 영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너의 밀크쉐이크를 마시지 라는 표현을 굉장히 드라마틱한 연극적인 제스처를 통해서 상대를 이렇게 쏟아서 빨대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엘 데이루이스가 연기를 했을 때 관객 입장에서는 정말 소름이 돋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우의 연기와 극중 상황에서의 다양한 의미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당대의 명대사가 되었습니다. 인터넷과 BTV 신규 가입 혜택은 최대 223만 원의 혜택. 궁금하면 여기 클릭. 자, 마법 같은 12년을 보여주는 영화 보이우드. 주인공 엄마가 후반부에 이런 말을 하죠. 난 그냥 뭔가 더 있을 줄 알았어. 영화 보신 분들이라면 진짜 가슴을 치는 장면일 텐데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감정적인 관계에서는 항상 부모가 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영화의 마지막이 되면 이제 12년 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이 남자 주인공이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소도시나 또 시골에서 자라다가 대학에 가게 되면 부모를 완전히 멀리 떠나서 기숙사로 가는 거죠. 근데 얘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막 대학 가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과묵하던 애가 떠나기 전에 어떤 흥분 때문에 계속 제잘제잘 떠듭니다. 엄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가 사진에 취미가 있어서 처음 찍었던 사진 작품이 있는데 이걸 기념으로 해서 가져가라라고 하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계속 필요 없다고 빼게 되죠. 그 순간 엄마가 참고 참았던 게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는 이제 남은 건 장례식밖에 없는 것 같다고.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별별 일들이 다 있었는데 나는 그래도 내 인생에 남은 게 뭐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고 장례식밖에 없다. 라는 말을 하면서 엄마가 울게 되죠.
그때 하는 말이 바로 난 그냥 뭔가 더 인생에서 있을 줄 알았는데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표현에서 우리는 사실은 이 길고도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 속에 드러나는 일들이 뭐 드라마틱한 일은 아니지만 한 명의 어떤 사람이 수십 년간, 12년간의 세월을 겪으면 온갖 희로애락을 다 본 상황이잖아요. 네, 조금씩 무게를 쌓아가죠. 네, 그런 상황에서 영화의 거의 끝부분에서 엄마가 이 대사를 하는 순간 사실은 이 대사의 무게가 엄청나고요. 진짜 잘 쓴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3위입니다. I am Groot. 위아 그루트를 하실 줄 알았는데 I am Groot. 아이엠 그루트가 있으니까 위아 그루트가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대사를 이런 맥락으로 사용하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는 영화가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유머 때문인데 가장 네. 큰 이유는 이런 어떤 언어적인 유머를 구사하는 어떤 배짱, 생각, 이 모든 측면에서 이 대사는 희대의 명대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루트라는 극중 캐릭터는 사실 대사가 한마디밖에 없잖아요. 한 문장밖에 없잖아요. 모든 상황에서 다 I am 그루트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 I am 그루트를 또 이제 나중이 되면 좀 달라지지만 한 초중반까지는 사실상 그 말을 다 제대로 알아듣는 그 문맥에 따라서 파악하는 사람은 로켓밖에 없잖아요. 로켓이 해설하죠. 해설하죠. 그래서 I am 그루트 그러면 구출하자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귀여워요, 그것도. 글쎄 말이에요. 이 둘의 합의를 보는 것이 이제 영화에서 네. 너무 또 유머라는 것이 상당 부분 반복될 때도 굉장히 점점 점층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이 영화에서 캐릭터의 핵심적인 단 하나의 대사로 구사하는 방식이 정말 희대의 방식이면서 너무나 뛰어난 그런 대사처럼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 이제 결정의 순간이 되어서 어떤 연대 같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상황이 바뀌게 되는데 그때 단 한 번 이서의 대사가 변주가 되죠. 그래서 위아 그루트가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또 굉장한 감동이 있어요. 벌써 2위입니다. 이안 감독의 라이프 오브 파이. 어떤 이야기를 더 좋아하나요? 네, 이걸 1위로 꼽을까 아니면 잠시 후에 보게 되실 그 1위를 1위로 꼽을까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네. 그냥 뭐 간단히 얘기하면 라이프 오브 파이는 이제 보신 분들이나 혹은 잘 안 보신 분들도 그 이미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네, 인도양과 태평양을 거슬러서 거대한 항해를 하게 된 호랑이와 소년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텐데 영화를 보시면 사실은 이야기가 두 가지죠. 그래서 호랑이와 항해를 해서 아메리카 해안까지 닿게 된 인도 소년 파이의 이야기가 있고 사실은 그렇게 동물들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가 은유에 불구하고 실제로는 다른 이야기였다라고 말하는 훨씬 인간사에서 벌어진 처참한 이야기 이 두 가지가 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둘 중에 실제 했던 이야기가 어느 게 진실인지를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영화를 자기를 찾아와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던 작가한테 이 얘기를 쫙 다 달려준 거예요. 두 가지 이야기를 다. 그런 상황에서 파이가 물어보게 되죠. 어른이 된 파이가 어느 이야기를 더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다 들은 저자가 호랑이가 나오는 버전의 이야기가 더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 이야기가 더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파이가 뭐라고 또 답변을 하냐면 감사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신께서도 그러시죠. 라고 말을 해요. 이 대사가 이제 굉장히 묘하기도 하고 일단 그 중에서 제가 더 좋아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더 좋아하나요? 라는 이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대사인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제 어떤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옳고 그름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죠. 근데 많은 경우에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른지 이것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케이스가 있고 이랬을 때 우리는 A가 옳다, B가 옳다 혹은 나는 A를 선택한다, B라는 이야기를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상황은 상당 부분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내가 더 좋아하는 걸까에 따라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죠. 삶을 이야기로 본다면. 그 측면에서 이 질문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육중하게 다가오는 그런 무게감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영화 속에서의 그 두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그것을 잘 보여주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작가가 호랑이가 나오는 이야기가 자기는 더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better story이기 때문이다. better story다라고 얘기하는데 더 좋은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더 짜릿한 이야기니까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더 멋진 이야기니까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더 좋은 이야기, 더 나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 그걸 골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 기준도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 있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대답하는 파이의 말이 신께서도 그러시죠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데 And so it goes with God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무슨 뜻인지를 미국 사람들도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설왕설래가 있는 그런 묘한 함축적인 문장인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느 이야기가 더 좋을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더 낫다라고 선택하는 것은
사실은 종교적인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미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이야기의 이 문답이 오는 굉장히 짤막한 것 같은 그 두 사람의 문답 대사는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고도 굉장히 심오하게도 느껴지고 라이프 오브 파이 속에 이 등장하는 온갖 정말 신기한 이야기들의 귀결점은 사실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멋진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어느 결말이 맞았는지는 별로 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어느 결말이 더 맞았는가를 따져야 될 영화들도 있죠. 그렇지만 라이프 오브 파이 같은 영화는 그런 게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죠. 결말 해석 열심히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반성하겠네요. 자, 대망의 1위입니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서 남자 주인공이 거의 마지막에 하는 대사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하나였다. 내가 도망쳤다. 그 영화 이제 조제와 츠네오의 사랑 얘기인데요. 많은 네. 분들이 또 이 영화를 좋아하시고 근데 장애가 있었죠. 근데 그 조제 집에 가서 이제 같이 두 사람이 살면서 네. 오랜 기간 사랑을 했던 건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츠네오랑 조제가 이별을 하게 되는데 이별의 순간을 너무 후반에 담백하게 묘사를 했어요. 눈물도 흘리지 않고 뭐 저주의 말을 퍼붓지도 않고 축복하지도 않고 네, 쿨하게. 네, 그럼 그래서 자기 신발끈 묶고 인사하고 두 사람이 쿨하게 헤어지게 되고 조제의 집을 나온 츠네오가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여자와 함께 걸어가죠. 네. 거리는 굉장히 혼잡하고 떠들썩하고 그 상황에서 묵묵히 걸어가는데 그 여자는 옆에서 오늘 뭐 먹을까? 이러면서 계속 말을 붙이고 있죠. 대답을 안 하고 가던 츠네오가 갑자기 이 가드레일을 붙잡고 무릎을 꺾으면서 울기 시작해요. 원래 그런 감정은 반박자 늦게 오더라고요. 그 말도 맞고 네. 정확히 그렇겠죠. 혹은 그때까지 참았던 걸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내레이션이 흐르게 되죠. 別れの理由はまあいろいろってことになってる。でも本当は一つだ。僕が逃げた。 그러니까 츠네오는 왜 잘 사귀고 사랑했던 조제를 떠났을까? 거기에 대한 자기가 하는 자성의 말인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하나였다. 내가 도망쳤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누군가와 헤어질 때 반드시 네. 무슨 남녀관계, 사랑하는 사이 이런 걸 뿐만 아니라 모든 그 관계에서도 한쪽에서 이제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어떤 순간이 올 때 우리가 이제 이유를 대잖아요. 이건 그 사람이 어떠하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으니까. 근데 이런 많은 이별의 핑계들은 대부분 다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사실은 도망친다는 거죠. 도망치게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욕망 때문일 수도 있고 피로감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츠네오는 어느 순간 조제랑 함께 계속 갈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겠죠. 자기의 어떤 한계 때문에, 자기의 잘못 때문에. 그런 면에서 츠네오가 조제를 떠난 것은 그냥 자기가 도망친 거예요. 그걸 자기가 죄책감 속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건데 이럴 때 조제는 뭐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더 크게 훨씬 더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 대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때 품었던 어떤 무슨 이상일 수도 있어요. 혹은 윤리적인 원칙일 수도 있어요. 네. 혹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습관일 수도 있어요.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을 때 한때는 내가 여기다 인생을 바치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스스로를 규정하고 싶어하고 수많은 어떤 부분들이 있겠죠. 특히 윤리적인 부분에서.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인간이 굉장히 나약하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망이 많은 존재잖아요. 혹은 잘 지치잖아요. 그럼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 번번이 인간은 도망치죠. 다른 핑계를 대면서. 그런 면에서 이 츠네오와 조제 사이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그 장면 그리고 이 대사는 진짜 가슴을 치는 명대사처럼 느껴지고 여기에는 좀 비겁한 자성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또 거기에 또 진실도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저한테는 잊지 못할 명대사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평소에 다루지 않았던 뭐 프랑스 영화, 이탈리아 영화도 다뤘습니다. 예, 뭐 자주 다루기도 했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 두 영화는 저희가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고요. 타인의 취향은 굉장히 가벼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묵직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절은 죽어야 한다는 굉장히 묵직하게 보이는데 또 그 리듬에 맞춰서 보시게 되면 깊숙이 영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개성 넘치는 멋진 그런 작품입니다. 이 두 편을 여러분께 추천해 드립니다. 두 편의 영화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영화 원정에 오션에 가입하시면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외국 영화 인생 명대사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파이어! 이야.